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8월 19일에 나왔던 식품 산업 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인 식품위생학 과목을 같이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검사 시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률 91%로 여러분이 읽어만 봐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가장 처음에 이상 설명이 있어요. 저온 유지를 위해 얼음을 사용은 하는데 얼음이 검체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식품 샘플이죠. 이 식품에 직접 닿게 한다. 자, 여기가 틀린 설명이죠. 직접 닿으면 어떻겠어요? 검체, 식품이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따라서 직접 닿게 한다는 게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는 설명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생에 걸쳐 매일 섭취해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1일 섭취 허용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영어여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일 섭취 허용량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1일은 daily, 섭취는 intake, 허용량은 accept입니다. 자, 물론 순서가 좀 다르죠. 순서는 acceptable, 허용이 가능한 daily, 1일 intake, 섭취량입니다. 이게 바로 1일 섭취 허용량 ADI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이건 뭐냐면 이거는 1일 섭취량 ADI에 제한이 없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합니다. 즉 안전한 식품 첨가물을 보통 GRAS라고 불러서 이 GRAS랑 헷갈리지 않게 ADI를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트랜스 지방의 정의에 따라서 용어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지방은 이렇게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백본에 페리 엑시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페리 엑시드, 지방산이라고 부르죠. 지방산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안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게 있고 이중 결합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이루어진 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불포화 지방산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시스형이 있고 트랜스형이 있습니다. 즉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일단 포화 지방산은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을 고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 트랜스형도 또 공액형과 비공액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트랜스 지방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튀김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트랜스 지방이 식품에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은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는 식품을 먹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이 하나도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식품에서도 공액형의 트랜스 지방은 조금씩 존재를 해요. 하지만 우리 이것은 우리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비공액형의 트랜스 지방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면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중 결합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비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이와 더불어 이 지방의 구조,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개념, 시스형과 트랜스형, 그리고 이 트랜스에서도 공액형과 비공액형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우리가 몸에 나쁘지 않은 것과 몸에 나쁜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부패를 검사하는 화학적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의 부패입니다. 먼저 pH 측정을 이야기를 하네요. pH 측정은 식품의 부패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식품이 부패하게 되면 pH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휘발성 염기질소 뭐가 있어요? 아민이나 암모니아 같은 게 부패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품이 부패되면 어때요? 냄새가 나죠. 특정한 냄새가 나는 게 이러한 휘발성 염기질소가 생기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트리메틸아민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식품의 부패를 검사하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마지막, 포스팔테이즈 활성은 식품의 부패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독살균의 용도로 사용하는 알코올의 일반적인 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소독용 알코올의 농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70%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70% 알코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이유는 70% 알코올이 가장 소독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사시면 어떤 경우에는 80% 알코올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큰 차이가 없어서 80% 알코올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0% 알코올이 가장 살균력, 소독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70%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산분해 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가공 과정 중에,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 여러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벤조피렌도 있고요. 또는 아크릴아마이드도 있고요. 벤조피렌은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을 때 생기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는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먹을 때 생기는 물질. 다 고온에서 생기는 물질인데, 이 외에도 산분해 간장을 제조하는데 산으로 분해해서 간장을 만들 때는 어떤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냐면 MCPD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분해 간장 MCPD는 온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유해 물질은 보통 고온에서 식품을 가공할 때,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건 고온에서 식품을 가공할 때 생기는데, 반면에 산분해 간장 제조 시 생기는 MCPD는 고온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유해 물질 중 하나입니다. 자, 많은 오답자 분들이 다이옥신 골랐을 것 같아요. 다이옥신 많이 들어봐서. 근데 이건 뭐예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보통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우리 식품을 포장하는 용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정답은 1번 MCPD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의 특징에 해당되는 식중독의 원인균을 물어봤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을 나타내지만 종종 폐혈증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발열은, 두통은, 구토는 대부분의 식중독에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포인트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질, 치즈 등이 자주 관련이 되고, 저온,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온에서 생장이 가능한 거. 두 번째 포인트는 태아나 신생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저온에서 생장 가능하고 태아나 신생아에 문제가 되는 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 식중독균의 특징입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그럼 비브리오 블리피커스의 특징은 뭐예요? 비브리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호염성균. 호염성, 그러니까 염성분, 나트륨 성분이 있을 때 잘 자라죠.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돼요? 보통 어패류. 바다에서 자라는, 바닷물은 짜잖아요. 어패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비브리오 블리피커스. 자, 클로스트림 버툴라이넘, 이거는 뭘 기억하랬어요? 포자 형성. 포자 형성은 두 개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또는 클로스트림 버툴라이넘 바실러스 종과 클로스트리디움 종은 포자 스푸어 또는 아포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같은 말인데, 이거 형성하는 건 클로스트림 버툴라이넘의 특징입니다. 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뭐 기억해야겠어요? 저온과 태아 신생아에서 문제가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위해평가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어떤 식품이 우리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위해평가를 하는데,
그 정의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인체는 독성 확인하는 과정 맞죠? 2번,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잔류 허용 기준 어디 나왔어요? 해썹. 허용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따라서 위의 평가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위의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고 노출 평가 과정을 생각할 수 있고,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적 위해인자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위해인자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위해인자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동물성, 동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식물성, 그리고 곰팡이 독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조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자연 발생적 화학 위해 인자인데, 자, 이 중에서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큐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동미나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맞아요. 식물성 위해 인자고, 에르고톡신 많이 들어봤죠? 에르고톡신 한번 의심하고 넘어가시고, 무스카린은 대표적인 버섯, 식물성 버섯에서 나올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입니다. 솔라닌 많이 들어봤죠? 감자가 빛에 노출되었을 때 파랗게 나오는 솔라닌, 이거는 반드시 잘라내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르고톡신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예요? 맥각독이라고. 이 맥각독은 뭐예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입니다. 식물성에 해당되지 않고 곰팡이 독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에르고톡신 면실류가 아니고 뭐라고요? 곰팡이에 의한 독소이다, 곰팡이 독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되는 자는 누구인가? 자, 이건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겠죠.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채소를 통하여 감염되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생충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채소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또는 어패류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또는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십이지자충, 요충, 회충은 모두 채소에 의해서 감염되는, 여기에 편충까지 모두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반면에 선모충은 뭐예요?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에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모충하고 또 유구주충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돼지고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자, 동물 중에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거, 돼지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죠? 소고기죠. 소고기에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뭐예요? 무구주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답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문제가 틀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채소를 통하여 감염되는 기생충이 아니고 소고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기생충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무구주충입니다. 자,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서 관련된 기생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영양 강화를 위하여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양 강화래요. 자, 보존료는 일단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뭐예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게 보존료고, 감미료는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단맛 내는 거. 호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호료는 뭐냐면 우리 식품은 점도가 있죠. 끈적끈적한 정도. 이 점도를 높여주는 걸 호료라고 부릅니다. 자, 정답은 4번 강화제가 되겠습니다. 강화제가 식품의 영양 강화를 위하여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유해성 포름알데히드와 관계가 없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플라스틱 중에서도 열 경화성 수지, 이 열 경화성 수지,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형하기가 어려운 플라스틱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플라스틱을 썼을 때 어떻게 돼요?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소 수지는 이 열 경화성 수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따라서 요소 수지는 맞죠? 요소와 포름알데히드를 축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물질이고, 두 번째 나온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수용액과 암모니아 반응으로 만드는 물질이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롱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그리고 설폭시린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축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갑니다. 1, 2, 3번은 다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고, 4번 나이트로젠 트라이클로라이드는 트라이는 3개라는 거예요. 뭐가? 클로라이드가 3개고, 그리고 나이트로젠, 질소가 하나 있는 물질입니다. 포름알데히드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문제는 패스해도 좋은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앞선 문제처럼 쉬운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잘 맞춘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잘 푸셨을 것도 같은데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젤라틴 제조하는데 크롬 처리 등의 경화 공정을 거친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1번은 아니고 2번 식품의 가공 과정 중에 결함이 있는 원재료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상한 설명이고,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최대량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허용이 됐다고 최대량으로 사용한다기보단 규격에 맞춰서 적정 양을 사용해서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3번까지는 틀린 설명이고,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물질명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붙인 것은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규정한 식품 첨가물을 나타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자기제 및 범랑 피복 제품 등의 안료로 사용되어 소성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유약과 같이 용출되어 식품 위생상 문제가 되는 중금속을 물어봤습니다. 앞에 설명이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운 수식어가 붙었지만 우리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중금속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HG로 나오는 건 뭐죠? 수은, 중요한 중금속 중 하나입니다. 지금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납이에요. 납인데 이거와 더불어 중금속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은과 관련된 병은 뭐였죠? 미나마타병. 자, CD 이건 뭐예요? 카드뮴. 관련된 병은 이따이 아파요병. 또 기억해야 될 건 납과 비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피복 제품 등의 안료로 사용되어서 용출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납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은 납이 답이지만 혹시 미나마타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수은 중독, 또는 이따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 카드뮴 중독이란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허용 기준 수치가 가장 낮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준을 다 알고 정답을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불소 아니고요. 질산성 질소 아니고 크롬 아니고 정답은 4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금속 중 하나죠. 수은의 양은 당연히 굉장히 적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정확한 수치를 우선 제가 조사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걸 다 기억하진 못했었는데 불소의 기준은 1.5mg/L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10mg/L, 크롬은 0.05래요. 0.05mg/L, 수은의 경우는 0.001mg/L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치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수은이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식품의 리콜 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콜은 뭐예요?
문제가 됐을 때 재빠르게 회수하려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많은 검사들을 하죠. QC, 퀄리티 컨트롤, QA, 퀄리티 어널리시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자발적으로 빠르게 회수하려는 사후 관리 제도가 뭐예요? 리콜 제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이 나왔습니다. 수온 중독이죠. 이 미나마타병은 어디에서 이름을 땄냐면 일본에서 이 병이 발생한 해변가 이름이 미나마타변이에요. 미나마타의 변에서 문제가 됐는데 왜 해변에서 문제가 됐냐면 이 해변 근처에 뭐가 많았어요? 공장이 많았습니다. 공장에 있는 폐수를 이 미나마타는 해변에 막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변에 수온이 쌓였겠죠. 이 수온이 쌓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또는 이 바닷물에 노출된 사람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뭐예요? 미나마타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정 폐수가 오염된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히스토리를 같이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인수공통 감염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과 가축이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경구 감염병이 있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습니다. 자,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탄저병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탄저병이 문제가 되는 미생물은 뭐였어요?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그리고 1번 파상열에 해당되는 미생물은 브루셀라라고 하는 미생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야토병은 관련된 미생물이 수라렌시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콜레라의 경우에는 비브리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데 콜레라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아니고 경구 감염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파상열, 탄저, 그리고 야토병은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시고 콜레라는 사람과 가축이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 경구 감염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히스타민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히스타민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알러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원래 어디서 왔냐면 히스티딘에서 왔어요. 히스티딘은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변형된 형태가 히스타민인데 이 히스타민과 관련된 균주,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균주는 3번에 나와 있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니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다른 미생물은 그럼 어떤 미생물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바실러스 sabtilus는 뭔가요? 식중독균인가요? 식중독균은 아닙니다. 식중독균은 아니지만 토양 같은 데 널리 존재하는 균 중 하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식중독균이에요. 식중독균 생각하시면 되고 아스퍼질러스는 뭐예요? 이건 누룩곰팡입니다. 발효할 때 쓰는 게 아스퍼질러스죠. 정답은 3번 모르가넬라 몰가니라고 하는 미생물이 균주가 알러지 식중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각 미생물의 특징과 알러지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균주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산업기사 2008년도 3회차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식품산업기사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